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공포로 어두운 전망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이 쌓이면서 매매가 하락과 거래 절벽 상황이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자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를 두고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와 추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주요 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우리가 먼저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본격적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상황과 그다음에 서울 쪽의 상황은 우리 두성규 박사님 먼저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대구 쪽 상황 그 뒤에 이병홍 교수님께 한번 네,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박사님.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폭락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의 언급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조사 기관마다 많은 좀 차이들이 좀 수치상으로 차이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2022년도에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부분에 대한 하락폭은 1월 달에서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11월 달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4.7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의 가격 하락폭을 생각하실 때 그 수치가 조금 다소 좀 얕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거래 사례가 많지 않고 금매 중심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마 체감되는 부분과 실제 수치상으로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7.7%를 조금 넘는 마이너스 7.2%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수치를 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가 쉽도록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2003년도 이후에 조사를 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도 이후에 굉장히 우리 경제에서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보다 더 큰 충격파가 우리 국내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어떤 타격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구는 전국적인 상황도 이렇지만 대구는 또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거래 절벽, 미분양, 그야말로 아파트 지금 미분양을 포함해서 부동산은 거의 빙하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 상황은 어떤지요? 사실 대구는 약 13년 만에 아마 대구 시민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신호 대기하는 교차로마다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동호수 지정 가능 또는 중도금 유예 등과 같은 이 조건을 내민 현수막을 우리들은 많이 띄었는데 그만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급 우회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정점을 찍었는 게 대구고요. 그 이후에 가장 빠르게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 9월 이후로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어요. 사실 대구만의 특징을 잠깐 짚어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사실은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도 11월 달 12월에 걸쳐가지고 대구가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다음 취득세 요건이 강화되었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매물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2020년도 11월과 12월경에 각각 한 6,400개 정도의 아파트 매물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거래가 됐는데 그 이듬해 바로 2021년도 1월 달 들어오면서는 2,000건대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찾아보니까 한 800개 정도로 줄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요인인 부동산 정책에 의한 세제 강화가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대구 지역은
이 공급 과잉 우려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2020년도 11월 이후부터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2022년도 들어와서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가격까지 하락하는 완전히 부동산 수축 국면의 양상을 확연히 보여주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떻게 보면 일부 공급 과잉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공급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공급되는 내용 물건들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요, 즉 다시 말하면 살 사람들이 살 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가 올라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충격이 또 더 큰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과거에도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항상 뭐 가격이 충격을 받아서 하락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약 2%에서 3.25%까지 오른 후에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주택 가격 자체가 그 동안에 약 금리가 4.4%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올랐지만 주택 가격은 20%가 더 상승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때와 조금 차이점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굉장히 미국의 금리가 오른 것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국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올랐는데 굉장히 단기간 내에 아주 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 우리가 0.5%까지 내려갔던 금리가 3.25%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1년 반 정도 뭐 불과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그 충격파가 굉장히 이제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의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금리 충격파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다 전체적으로 선진국에도 대부분 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우리는 그 선진국과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이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 하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가 왔을 때 거기에 따라 시장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들을 상당히 놓치게 되는 그런 제도적 환경, 시장 환경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전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또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비용 발생, 거래 비용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주고 있는 그런 현실로 하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는 워낙 급격하게 오른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받아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없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 이거 말고도 집값 하락세를 부추긴 요인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요인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교수님? 사실은 뭐 금리 이게 준부동산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차 계약이 취소하는 건수가 되게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똑같은 양상인데 실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인상기 때입니다. 그 당시에 2016년 1월부터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가지고 대구의 그 당시에 기준금리, 그러니까 한은의 기준금리 2% 오를 때 사실은 대구의 부동산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소폭 하락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앞서 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9월부터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부터 대구는 한 10%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는데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의 체감률은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구가 이렇게 더 체감률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2008년도 5.25% 기준금리를 정점을 찍을 때부터 해서 최저점인 2022년 8월 달까지 약 이른 13, 14년 사이 동안 대구의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저는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약 300개 기업이 해당하는 프로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테크 기업들이 부동산 관련 앱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네. 이 부동산 관련 소비자들이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이 워낙 빠르게 개선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의사결정을 좀 빨리 내리고 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 대구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전에 대구 지역 집값 얘기할 때 보면은 일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이. 왜냐하면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워낙 인상이 10여 년 동안 정체돼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여력이 이제 에너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갔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급격히 올라간 거다는 거는 아니 이거는 원래 평가받아야 되는 정상가를 평가받은 것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원래 가격보다 쓸데없이 많이 오른 것이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이제 정상평가 가격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급격하게 오른 거에 따른 피로감에서 또 그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실수요자가 아니고 외부 투기 세력들이 개입해서 올렸던 것들이 빠지면서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파트 전체 단지 세대가 아무리 많아도 몇 개 사례만 가격을 고가로 계약이 돼버리면 하더라도 가격 형성이 유지가 되고 또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이 금융자산과 달리 실물 자산이 이제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방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아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3년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망은 뭐 밝은 전망은 저도 별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도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2023년도의 전망은 대부분 전문가들도 어둡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새해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곳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많은 수요자들로 볼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도 굉장히 이제 전망은 어둡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제가 볼 때는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되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금리 인상 부분이 금리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금리 인상 그 정책 자체에 큰 변화가 있게 되면은 새롭게 우리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1.3 대책 등을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에 굉장히 규제로 인해서 억제되어 왔던 기능 부분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이번에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서 저는 시장의 과잉 심리적으로 눌러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의 어떤 증가로 연결된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눌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가서는 새롭게 좀 바닥을 확인하거나 다지기를 갖다가 거듭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1년간의 2023년도의 1년간의 전체적인 가격은 아마도 통계를 평균적으로 낸다면 하락 쪽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저는 한 3에서 5% 사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변동 부분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기능이 정상화되고 또 장기적으로 정부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하반기에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이 너무 과도하게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조금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떤 전문가들에 있어서는 뭐 20%, 30% 하락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3%에서 5% 사이의 하락률 이야기하는 것은 2022년도에 이미 하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정점인 때를 생각하게 되면 그 하락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갖다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움직임 말씀 주셨지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너무 그렇게 시장에서 수요자들을 향해서 놀라지 말고 그렇게 이제 조금 진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책 완화들이 계속 연달아 발표된 반면
미국 FOMC 같은 경우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는 이 올해 안에는 꿈도 꾸지 마라는 이런 사인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한쪽은 조금 비관적인 뉴스고 한쪽은 실질적으로 약간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는 소식도 동시에 전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올해 대구 지역의 주택 시장은 이게 대구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공급 물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한 6만 5천 채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 과잉이 된 상황, 사실은 2020년도로 돌아가서 대구가 그 당시 2020년도 12월 달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도 용적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상업지역당에 주상복합이 건립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상업지역 지주들과 건설회사들의 어떤 반발을 고려해가지고 2021년도 5월까지 당해 사업부지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구조례 적용을 받아서 1,100% 또는 1,300% 이상 용적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구조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그런 상업지역 땅들의 대규모 엄청난 양의 주상복합이 지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그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6만 5천 채 입주 물량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사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적정 수준에 지금 한 해 우리가 적정 물량이 약 11,000개라고 대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3배에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SR을 이렇게 실소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DSR을 풀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는 이런 하락 장세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락 장세는 대구 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이제 올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많은 아파트들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금리라면 입주 포기자가 속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역전세 대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법원 등기 정보 강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전세 계약이 약 한 3만 3천 건에서 2022년도 들어오니까 3만 1천 건대로 감소를 했다. 그런데 반면에 동일 기간에 월세 계약은 2만 9천 건대에서 4만 건대로 약 한 40% 가까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가 증가한 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전세 대출 금리가 인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지역에 입주 물량이 워낙 많고 그러면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가격의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전에 살던 헌집을 팔아야 되는데 헌집이 안 팔리니까 그러면 헌집이 안 팔리니까 입주를 포기하게 되니까 신축가 입주할 아파트를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것도조차도 안 되니까 전세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또 우려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월세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질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전세 든 사람에서 이런 불안함이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 사람들은 경매를 진행해서 뭐 돈을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매라는 거는 경매 진행 신청을 하고도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또 유찰이 된다면 보증금을 100% 회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좋고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 되고 전세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가 되지 않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좀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대구의 어떤 실수요자들한테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월세 이 역전세 대란 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 두 박사님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주로는 뭐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전국 평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지역별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들을 갖다가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서울 같은데 우리 대구에 지금 입주 물량이 예정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부동산 114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대구가 2023년도에 입주 물량,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서 공급이 되는 입주 물량이 한 3만 5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3만 5천 호인데 이 3만 5천 호가 얼마나 큰 거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의 적정 수요로 충족할 수 있는 물량들이 한 1만 1천에서 1만 5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2배가 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의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천입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와 더불어 전국의 하락률 2, 3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곳인데요. 인천의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4만 5천 호를 넘어서는 그런 정도로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인천을 지역으로 하는 수도권에 있어서도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원래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비교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입주 물량이 약 2만 5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즉 2022년에도 2만 5천 호 정도였는데요. 서울에서는 사실은 수요 규모를 생각한다면 한 4만 5천 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시장이 회복되는 상황에 있어도 아마 다른 지역, 대구 지역이나 뭐 인천 지역이나 또 일부 뭐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시장이 회복된다면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회복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대구나 일부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서울이나 어떤 수요 수급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여건들이 괜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에 진행되는 그런 쪽의 양극화도 드러나는 그런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이런 쪽은 걱정 안 하셔도 사실은 대기 수요자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 분양 시장을 보더라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충분히 여건만 제도적인 환경만 좀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개선되면은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들이 많은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고향이지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에서 수요자들이 또 인구 유출 등으로 해서 순유출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대기 물량은 많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망을 조금 당분간 제가 볼 때에는 한 2, 3년간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더 볼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집값 추이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집값 추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략하게 한다면 결국은 이제 금리 부분 그리고 저는 시장에 있어서 과도한 제도적인 어떤 규제로 인해서 눌려 있는 부분의 심리적 회복.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격을 받는데요. 국내에서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어떤 충격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산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금리 시대에서 예적금 등을 통해서 충분한 자기의 수익을 더 창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지 못한 서민들, 즉 대출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래 비용들이 증가하고 또 이미 기존 대출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저는 일단 금리 인상 행진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될 것이냐. 물론 지금 미국에도 지금 연준의 어떤 결정 사항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12월 달 보고서 속에 보면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지만 미국의 투자은행들 IB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반기 중에서 그 금리 인상 부분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긍정적인 또 시그널 또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정부가 다른 어떤 보완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 내에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린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회복 그 부분들이 좀 동반되어야만이 실제 시장 자체의 거래 정상화로 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시장 부분들도 굉장히 충격파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도 역시 제일 중요한 변수는 금리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부동산은 심리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심리 회복을 위해서 피벗이라고 하죠. 즉 네, 그렇죠. 통화 정책 방향 전환하는 사인이 가장 큰 변수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실소유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DSR 규제라든지 또는 정부가 보증하는 여러 가지 각종 대출 상품들이 좀 나온다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거래량이 증가해서 대구 지역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네. 서서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실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전망하는 건 좋은데
자, 그러면 언제 바닥이니까 이때쯤은 심리적인 회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주택을 이제 구매하려고 할 테니 지금쯤은 구매할 예정이 있는 분들은 너무 끝까지 바닥까지 기다리다가는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이렇게 고려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시그널 사인은 어떤 게 보이면 주택 구매를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그 사인을 좀 알려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인이 어떻게 있어요? 그 사실은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고 시점 그러고 한데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 다 그런데 근데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주택 시장이 선도하고 주택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선도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선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앞서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 대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공급 물량 과잉 그리고 대구가 경제적 허약 체질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 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점이 어디냐? 결국은 가격의 선행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제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달 한국 부동산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아파트 매매에 대한 거래량 지수를 매달 모니터링 한다면 즉 계속해서 거래량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 한 달, 두 달 정도 만약에 전달 대비 상승하는 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반응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박사님은 어떤 시그널이 저도 동일한 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셔가지고 그런데 실제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시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화량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 제가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M2라고 하죠. 강의의 통화량 부분들을 해보니까 3,700조가 넘는 상황들의 지금 자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돈들이 지금은 예적금 상태로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금리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 심리적으로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지표가 되는 것이 저는 거래량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제 거래량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최근에 거래량은 한 70% 내지 80%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대구 지역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매달 거래량들을 갖다가 거의 매일 부분에 수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쉬운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만 건이 한 달에 거래량이 만 건, 15,000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는 보면은 700건 정도 내외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지금 대구도 지금은 사실은 입주 물량도 대기가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할 바가 없다고 하지만 거래 심리 부분은 시장의 동향보다는 조금 앞서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충분히 시장에서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분양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량들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우리 수요자들이 조금 눈여겨 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고민하시다가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고 하도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가용 가능한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가 심지어 평소에 자기가 이제 사실은 무리를 해서까지도 집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10여 년 전에도 하우스푸어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수입의 대부분을 주택 대출금 상환하는 데 다 쓰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받아 구입한 이른바 영끌족들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 지금 거의 잠 못 자는 상황이 뭐 매일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거의 정말 심란해서 잠을 못 자는 정도일 텐데요. 이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사님? 저는 예전에 이제 하우스푸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화 되었을 때 이제 국회에서도 뭐 대응책을 만들고 할 때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우려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굉장히 많은 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또 왜곡시키는 대책까지 내놓아야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이제 진행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영끌족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영끌족들이 과거에 하우스푸어 같은, 그러니까 이미 자산을 취득했는데 자산 가격의 하락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이미 대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장에 내놓더라도 가격에 적절한 가격에 팔 수도 없는 그런 쪽에 몰린 쪽을 우리가 지금 영끌족들이 과거의 하우스푸어에 비슷한 비견되고 있는데요.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때의 하우스푸어는 대체적으로 30, 40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네. 최근의 영끌족들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굉장히 하루 뭐 자고 나면 누구는 벼락 뭐 상당히 부자가 됐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영끌족들이 2030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2030 세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를 또 살림들을 또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세대들인데 그런 세대들이 출발에 앞서서 이미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도 아마 이런 영끌족들의 어떤 현재의 결과치를 어떤 일각에서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담을 갖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었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분들을 외면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전에 하우스푸어에 준하는 그런 대책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정책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교수님, 우리 지역은 이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뭐 큰 맥락에서 동일합니다. 사실 뭐 짧은 주기에 연이은 변동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우스푸어 세대들과 달리 영끌족들은 그 세대가 나이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뭐 하루하루 엄청 커지고 있죠. 사실 지금 대구지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관점에서 보면 역전세는 아니지만 사실 임대인의 관점을 돌리면 이게 영끌족 얘기가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끌족 중간은 앞서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끌족 분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단기간에 실효성이 없는 얘기고 정부가 빨리 이들을 안을 수 있는 즉 대출 상품들을 빨리 좀 더 개발하고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금융활동을 통해서 금융 해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도 사태가 심각해서 그럴까요? 네.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이 지난주에 발표된 규제 완화 정책에 많은 조언을 실제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부터 먼저 두성규 박사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사실은 본다면은 간단합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한 부분이 가장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속에 물론 세제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재건축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되어 있죠. 그래서 대출 규제 부분과 그다음에 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규제 지역 해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추가적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네. 법률 개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뭐 양도세 부분에 대한 중과 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세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규제 지역의 해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의 시장에 있어서 거래를 굉장히 막아놓았던 우리가 어떤 한편에서는 종부세라든지 혹은 양도세 부분을 많이 풀어줬으니까 이 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했지만 한편에서 볼 때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사줄 사람들의 취득세가 그동안 너무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즉 거래 장벽의 요소들을 갖다가 대부분 다 하나하나씩 보고 그 부분들을 갖다 해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이번에 정책 당국에서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아직도 버블 부분, 즉 현재의 가격 수준이 높다는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네. 또 현재 이번에 그 규제 완화, 규제 지역의 지정 부분을 해제하는 부분에서
지금 예외로 된 게 강남 창구와 용산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용산구는 강북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용산구라고 해서 지금 4개 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쪽을 해제했을 때에는 혹시라도 투기적인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서울의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락률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규제 완화 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했던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인 거래 경색을 가져왔던 부분들도 이번에 1.3 대책 등을 통해서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부분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 심리적인 회복만 있다면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대책들을 이번에 내놓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무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토부 장관은 얼마 전까지 법을 꺼지려면 멀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더 밑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갑자기 모든 걸 다 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주무장관 한 말과는 정반대로 가버렸는데 아마 이 대통령- 어느 게 더 기존일까요? 예, 풀어버렸으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신년 이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그 규제 중심의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 자체가 특정 이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쪽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무장관의 그 평가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뭐 말씀하시는 쪽에 무게도 당연히 실릴 수밖에 없고 그쪽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쪽에 조언을 주신 두 박사님 평가를 들어봤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교수님? 예, 사실 저는 부동산 시장은 원론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이 호황과 불황이 이제 널뛰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널뛰게 하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가 두고 정부 또한 부양책을 썼다가 억제책을 썼다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항상 부동산 시장을 뒤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사실 정부가 이 다음 부동산 정책을 뭘 낼지는 다 보입니다. 이제 네. 색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과거 수십 년간 써왔던 걸 번갈아 가면서 써가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도 사실은 국내에 이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 또한 시계가 흐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워낙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이 국민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걸 이 정부도 알기 때문에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DSR 빼고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어떤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좀 풀었다.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럼 또 실수자를 위해서 규제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뭐 주거비 부담 완화책을 썼다든지 또는 공급 시기를 이제 미리 좀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정비 사업 관련한 규제도 이제 일부 해제한 거는 저는 또 시기적으로는 뭐 적절하다고 네. 판단이 됩니다. 네, 대체로 호환 평가를 주셨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 서울이나 이쪽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는 공급이 워낙 과잉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으로 지금 대구의 이 상황을 평가해 볼 때 대구 네. 지역에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말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대구 경제가 전국에서 1인당 GRDP가 가장 낮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가약허약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아마도 대구 지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파하고 가장 많이 아파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이렇게 많이 푼다고 해서 체온하기는 너무 거리감이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DSR 규제 빼놓고 정부가 모든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실수요자의 맞춤형 DSR 규제 완화책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정부가 보정할 수 있는 각종 대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장려하지 않는다면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반응은 좀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부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사서 수익을 얻고 이윤을 남기게 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더라도 시장을 돌리지 않으면 시장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 부자들이 돈을 버는 상황을 용인을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제로 혹시 이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집값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판단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야,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 저는 그 판단 자체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의 대부분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우려하는 그쪽에서도 결국은 정부의 시각에서 정책 당국의 시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향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장 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면 그 판단은 저는 당연히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시장에서 사실은 수요자들이 시장을 외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충분히 이제 본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서도 굉장히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향후에 있어서도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예를 들어 말 그대로 버블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수요자들은 냉혹하게 그 부분들을 이제는 충분히 차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해안들이 많이 생기고 경험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그걸 걱정할 건 아니고요. 만일에 지금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규제를 풀어서 상당 부분에서 거의 규제를 다 풀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실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곳곳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하면은 현재의 경우에서도 다시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 충분히 그 부분들을 커버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규제 장치로서의 규제 지역 지정 제도는 여전히 지금 법상으로도 그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까지 나가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게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펴봤는데요. 여태까지 이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일부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일부 투자 혹은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갖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할 고민들은 우리가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정말 고통받는 실수요자들 이분들이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대출금리는 오르고 기대했던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끌족도 그렇지만 고민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올해 1분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출시될 상품이 어떤 것이고 이게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구체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금융가치 전공하신 우리 예. 교수님 말씀 좀 주시죠. 사실 금융 취약계층의 주택 구입하는 지원을 넘어서 가지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또는 적격 대출, 보금자리론을 다 좀 통합해 가지고 확대된 상품인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차주에 대한 어떤 소득 제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특히 이 대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분들 이 대구 지역에서는 저는 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상품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